제1장 거룩의 가면과 위험한 갈망. 오프닝. 그녀는 이 지독한 사랑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담벼락 뒤의 미래로는 부족했죠. 남편의 냉랭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스스로 금기라는 이름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면 1. 주일 오전 11시 중등부 교실.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흩어지는 주일 오전. 서연은 교단 앞에 서 있다. 베이지색 린넨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가락에는 가느다란 결혼 반지.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를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훈련된 미소가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건성으로 듣는다. 서연은 듣지 않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다. 사실 그녀 자신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교실 유리창 너머 주차장 구석에 기대어 서 있는 한 남자에게로 흘러가 있다. 준혁, 26, 이 교회 청년부 드럼 담당. 그는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이쪽을 보고 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는 0.3초. 그는 눈을 내리깐다. 그녀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 짓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지금 말씀보다 훨씬 빠른 박자로 뛰고 있다. 장면 2. 집, 저녁 7시. 남편 도연이 수저를 내려놓는다. 딱히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딱히 다정한 것도 아닌 얼굴. 그는 매일 저 표정이다. 결혼한 지 6년째 서연은 이제 저 얼굴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는다. 오늘 교회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밥 맛있네. 그게 전부다. 도연은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켠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한다. 이 남자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나를 때리지도 않는다. 나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나를 향해서. 그것이 폭력보다 더 조용하게 서연의 무언가를 갉아먹고 있었다. 설거지통에 물이 식어가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뒤집어 확인한다. 오늘 말씀 전하는 거 멀리서 봤어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발신인 준혁. 서연은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밀어넣고 수도꼭지를 잠근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그 이상한 박동. 그녀는 그 감각을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눈을 감고 그것을 느꼈다. 장면 3. 교회 뒷계단 수요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교회. 불이 꺼진 계단참. 서연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 먼저 나온 것이 처음이었다. 준혁이 내려온다. 그는 말이 없다. 그저 서연의 옆에 서서 어둠을 본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이다. 왜 저한테 연락해요? 서연이 먼저 묻는다. 왜 선생님은 나왔어요? 준혁이 되묻는다. 침묵. 서연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외로워서가 아니었다. 도연이 나쁜 남편이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솔직하고 더 부끄러운 이유였다. 준혁이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랫동안 마비되어 있던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 에너지, 그 열기. 그것이 서연에게는 마약이었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말한다. 알아요. 준혁이 말한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장면 4. 내면 독백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단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남편이 주지 못하는 눈빛, 남편이 건네지 않는 말 한마디를 찾아 헤맨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더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를 중독시킨 것은 준혁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혁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그 맹렬하고 어리고 위험한 욕망 그 자체였다. 36의 여자가 26의 남자에게서 발견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 증거가 갖고 싶었다. 교리보다, 반지보다, 안전한 일상보다 더. 장면 5. 주일 예배 이후. 다음 주일 서연은 다시 교단 앞에 선다. 베이지색 린넨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가느다란 반지.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그녀는 웃는다. 유리창 너머 준혁이 보인다. 오늘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냥 서 있다. 그냥 그녀를 보고 있다. 서연은 성경을 펼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나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그녀의 손가락이 성경 페이지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다. 나레이션 클로징. 가면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은 그것을 쓴 사람이 스스로 벗을 때까지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서연의 비극은 선한 척 악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한 얼굴을 한 채로 스스로 벼랑을 향해 걸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또렷하게. 제2장 숟가락 하나로 충분했던 환희인 오프닝.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무너지는 감각이 살아있는 감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눈을 뜨고 또렷하게. 장면 1. 교회 뒷계단 첫 번째 접촉. 수요 예배가 끝난 밤. 복도 불이 꺼지고 성도들이 빠져나간 교회는 조용하다. 서연은 교재를 정리하는 척 교실에 남아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그녀가 먼저 나온 것이다. 두 번째로 준혁이 이미 와 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 선다. 한 뼘 거리. 교회 건물 안이라는 사실이 이 순간을 더 아슬아슬하게 만든다. 준혁이 먼저 손을 뻗는다. 서연의 손등 위에 살짝 얹는다.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얹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접촉이 서연의 온몸을 깨운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는다. 빼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지금 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된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성이 미처 허락하기 전에. 선생님, 준혁이 낮게 부른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장면 2. 이중적 일상의 시작. 다음 주일 서연은 교단 앞에 선다. 베이지색 린넨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결혼 반지. 아이들이 그녀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그녀는 웃는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나. 바울이 말하는 이 갈등,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나요? 아이들은 건성으로 듣는다. 서연은 그 말을 아이들에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원하는 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나. 그녀는 그 아이러니를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흔들지 않는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빠져나갈 때 준혁이 복도에서 그녀와 스친다. 눈빛만 교환한다. 0.5초. 그러나 그 0.5초가 오전 내내 입고 있던 가면을 한순간에 흔든다. 서연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손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장면 3. 고시원 첫 번째 밤. 준혁의 고시원은
교회에서 2정거장 거리였다. 서연은 그 앞 골목에 서서 3분을 망설였다. 돌아가면 된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다.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저녁밥이 식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들어갔다. 복도가 좁았다. 준혁의 방은 6평이 채 안 됐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러나 서연은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집보다 좁은 공간인데 집보다 숨이 트였다. 준혁이 문을 닫았다. 그 이후의 것들은 서연이 오래 기억하게 될 것들이었다. 26의 몸이 가진 열기, 지치지 않는 에너지, 도연과의 침대에서 몇 년째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각. 그녀는 그 감각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 아니, 이성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 스스로. 중간일. 죄는 처음에 사람을 떨게 합니다. 그러나 2번째부터는 덜 떨립니다. 3번째부터는 그 떨림조차 설렘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떨림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원함뿐입니다. 서연이 두려웠던 것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두렵지 않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장면 4. 집으로 돌아오는 밤. 밤 10시.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다. 도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다. 텔레비전이 켜진 채다. 그녀는 세면대 앞에서 오래 손을 씻는다. 얼굴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달라진 것이 없는 얼굴이다. 그것이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더 가볍게 만들기도 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로 달라진 것인가? 그녀는 침대에 눕는다. 도연이 나중에 들어와 눕는다. 2 사람 사이에 이불이 있다. 도연의 숨소리가 규칙적이다. 잠이 든 것이다. 서연은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준혁이 온다. 그 손의 온도가 온다. 그 목소리가 온다. 그 지칠 줄 모르는 몸이 온다. 서연은 눈을 뜬다. 천장을 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멈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 장면 5. 심리적 갈등 이성의 목소리. 토요일 오후. 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다. 아메리카노. 창밖에 사람들이 지나간다. 부부가 걷는다. 유모차를 민다. 평범한 주말 오후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쓴다. 실제로 쓴다. 글씨로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수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도연, 안정, 집, 노후, 사회적 체면, 교회, 아이들, 선생님이라는 이름. 한 칸 내려서 쓴다. 준혁, 불안정, 고시원, 미래 없음, 26, 무지개 가까움. 그리고 한 칸 더 내려서 오래 망설이다가 쓴다. 살아있는 느낌. 3 단어를 쓰고 나서 서연은 펜을 내려놓는다. 저 3 단어가 문제다. 저것이 없으면 계산은 간단하다. 도연 쪽이 모든 항목에서 앞선다. 경제력, 안정성, 미래, 사회적 시선. 어느 것 하나 준혁이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저 3 단어가 다른 모든 항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서연은 수첩을 닫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가? 삶인가 아니면 살아있음인가? 그 2 가지가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왜 지금 내 앞에서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식었다. 장면 6. 이중생활의 깊어짐. 1 달이 지났다. 서연의 일상은 2개의 층으로 나뉘었다. 낮의 층. 아내, 교사, 교회 선생님,
웃는 얼굴, 저녁 밥상, 도연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손, 주일 예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 밤의 층, 준혁, 고시원, 차안, 때로는 낮에도, 때로는 교회 근처에서, 한 번은 예배 전에 만났다가 예배에 들어갔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의 온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두 층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작동했다. 그런데 서연은 알았다. 두 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낮의 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밤의 층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장면 7, 새벽 2시, 진동, 자요? 서연은 도연의 숨소리를 확인한다. 규칙적이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난다. 옷을 챙긴다. 핸드폰을 든다. 현관을 나선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심장이 뛴다. 죄책감이 아니다. 두려움도 아니다. 그냥 뛴다. 살아있기 때문에. 골목 끝에 준혁이 서 있다. 후드티에 손을 넣고 그녀를 보자 걸어온다. 말이 없다. 그냥 그녀를 안는다. 서연은 그 품에서 눈을 감는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그러나 춥지 않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골목에 서 있다.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장면 8, 임신 테스트기, 교회 화장실, 늦가을 오전, 두 줄. 서연은 울지 않는다. 놀라지도 않는다. 다만 오래 바라본다. 핸드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다. 준혁에게 보낸다. 어떡해요? 답장이 빠르게 왔다. 내가 책임질게요. 서연은 그 문장을 읽는다. 책임. 26이 쓴 그 단어가 뜨겁고 위태롭다. 그녀는 그 위태로움을 용감함으로 읽는다. 그것이 착각임을 알면서도. 복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린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준비한 말씀이니까.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다. 손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얼굴이다. 장면 9, 산부인과, 형광등, 대기실, 번호표. 준혁이 옆에 앉아 있다. 그는 말이 없다. 오늘따라 그답지 않게 조용하다. 서연은 잡지를 들고 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는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른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짧고 단단하게. 서연은 그 손을 잡은 채 걸어 들어간다. 수술은 짧다. 통증은 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한 채 누워 있다. 형광등이 눈부시다. 그녀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우고 있는가? 생명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인가? 답을 찾기 전에 끝났다. 중간이. 그날 이후 서연은 루프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선택 앞에 서지 않겠다는 결심인지, 아니면 이 관계를 더 오래 더 깊이 가져가겠다는 선언인지 그녀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시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임신이라는 위험 요소가 없어지자 남은 것은 오직 서로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면 10, 시술 이후 경계의 소멸. 달라졌다. 예전에는 장소를 골랐다. 시간을 골랐다. 들킬까봐. 그러나 이제 서연은 덜 두려웠다. 아니, 두려움보다 원함이 더 컸다. 평일 낮 준혁의 고시원, 퇴근 후 주차장, 주말 드라이브 중 인적 없는 곳. 한 번은 교회 근처 모텔에서 저녁 예배 전에 만났다가 예배에 나란히 들어갔다. 서연은 그날 예배 내내 손끝이 떨렸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어서였다. 새벽에도 여러 번 집을 나섰다. 도연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서연이 새벽에 없어도 아침이면 아무 말하지 않았다. 출근했다. 밥을 먹었다. 뉴스를 봤다. 그 무관심이 서연을 붙잡지 못했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장면 11. 심리적 갈등 균열의 소리. 어느 날 밤, 서연은 준혁의 고시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운다. 한강 다리 위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댄다. 바람이 분다. 강물이 검다. 그녀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자, 남편의 저녁을 차리는 여자, 그리고 새벽에 골목으로 나가는 여자, 고시원 방에서 이성을 내려놓는 여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인가? 그녀는 강물을 본다. 강물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냥 흐른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그냥 흐른다. 서연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준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 질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곧 다른 질문이 온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답이 없다. 바람이 분다. 그녀는 차에 오른다. 집으로 향한다. 도연이 자고 있을 시간이다. 현관문을 열면서 그녀는 생각한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 두 개의 삶이 언제까지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현실보다 자신에게 더 충실하고 싶었다. 그것이 서연이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다. 클로징. 이중적인 삶은 처음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두 개의 얼굴을 번갈아 쓰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서연은 죄책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잃을 것이 이미 많아졌으니까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내리는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청구서는 언제나 한참 뒤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말라가는 화분 앞에 혼자 앉은 오후에 제3장 금기가 사라진 자리 오프닝.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그것을 자신에게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서연이 체념을 선택했던 그 아침,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체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장면 1. 체념의 아침. 봄이 왔다.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는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취사 버튼을 누른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낸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인다. 바람에 흩날린다. 그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다. 그만하자. 준혁에게 어젯밤 마지막 연락을 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짧게. 그게 전부였다. 준혁은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다가 새벽 2시에 답했다. 알겠어요. 2글자. 서연은 그 2글자를 읽고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다. 이제 살아야 한다. 이 삶을 살아야 한다. 도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집이 있다. 미래가 있다. 성격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모든 부부에게 있는 것이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야 한다. 서연은 식탁을 차린다. 도연이 일어나 세면을 하고 나온다. 앉는다. 밥을 먹는다. 맛있네. 서연은 웃는다. 훈련된 웃음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웃음에
작은 결심이 섞여 있다. 이렇게 살면 된다. 장면 2. 체념의 균열 사소한 다툼. 3주가 지났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청소기를 돌린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서연이 소파 앞으로 청소기를 가져가자 도연이 발을 든다. 그게 전부다. 고맙다는 말도 없다. 비켜주면서도 시선은 스마트폰에 있다. 서연은 청소기를 계속 돌린다. 부엌으로 가면서 그녀는 생각한다. 별것 아니다. 이런 것으로 화내면 안 된다. 그러나 저녁에 설거지를 하다가 도연이 말한다. 이 반찬 짜지 않아? 그래요? 좀 싱겁게 해줘. 서연은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싱겁게, 짜지 않게, 맛있네, 맛없네. 6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다.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그냥 평가. 자신은 평가의 대상이고 도연은 평가의 주체인 이 구조. 도연은 그것이 구조라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알겠어요. 서연은 대답한다. 목소리가 평온하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준혁을 생각한다. 준혁은 서연이 차린 밥을 먹으면서 말했다. 맛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먹다가 서연을 봤다. 그냥 봤다. 밥을 먹으면서 밥이 아닌 그녀를 봤다. 그 눈빛이 생각났다. 서연은 눈을 감는다. 장면 3. 그리움의 무게. 준혁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됐다. 서연은 그 한 달 동안 그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곧 치유라고 믿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가 생각났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교회 주차장을 지날 때, 드럼 소리가 들릴 때, 새벽에 잠이 깰 때, 아무 이유 없이 낮 2시에 그녀는 핸드폰을 열었다가 닫는다. 열었다가 닫는다. 저울이 있었다. 한쪽에는 도연, 안정, 집, 미래, 체면, 그것들의 무게. 다른 쪽에는 준혁, 불안정, 고시원, 미래 없음. 그러나 살아있는 느낌. 그것의 무게. 한 달 전에는 도연 쪽이 무거웠다. 그러나 도연이 반찬이 짜다고 말하는 날, 청소기를 돌리는 그녀를 보지 않는 날, 이불 속에서 그녀 쪽으로 돌아눕지 않는 밤에 저울이 조금씩 기울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장면 4. 첫 번째 카카오톡. 연락을 끊은 지 50일째 되는 밤. 서연은 도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는다. 핸드폰을 켠다. 준혁의 카카오톡을 연다. 마지막 대화. 그만 만나요. 알겠어요. 그 아래로 아무것도 없다. 50일의 침묵. 서연은 오래 그 화면을 본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한다. 잘 지내요? 세 글자.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는다. 1분이 지난다. 누른다. 심장이 뛴다. 화장실 환풍기 소리만 울린다. 서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기다린다. 진동. 선생님. 그 한 단어에 서연의 눈이 뜨거워진다. 그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름 2글자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그 호칭 안에 50일이 다 들어 있었다. 그들은 새벽 2시까지 카카오톡을 했다. 중간일. 체념은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숨을 참는 것입니다. 숨은 반드시 터집니다. 서연의 체념이 50일 만에 끝난 것은 그녀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체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움을 잠시 눌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눌린 것은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장면 5. 미래의 재개. 그들은 다시 만났다. 처음 만난 날
준혁은 말이 없었다. 그냥 서연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미래가 재개됐다.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예전보다 더 자주. 그리움이 깊었던 만큼 만남이 뜨거웠다. 50일의 공백이 두 사람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준혁은 서연을 볼 때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봤다. 서연은 그 눈빛 앞에서 체념했던 날들이 무색해졌다. 새벽 카카오톡도 이어졌다. 도연이 자고 난 뒤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이불 속에서 준혁과 대화했다. 때로는 새벽 3시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오늘 뭐 먹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선생님 생각했어요.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도연과 6년 동안 나눈 대화보다 더 살아있었다. 저울이 기울었다. 완전히. 장면 6. 이혼 결심 극복 가능한 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느 일요일 저녁. 도연이 말한다. 오늘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다음 달에 오신대. 서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한다. 알겠어요. 도연이 말한다. 방 정리 좀 해놔.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근다. 돌아선다. 도연을 본다. 그는 이미 소파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켜고 있다. 방 정리 좀 해놔. 그게 전부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다. 그러나 도연은 그것이 지시라는 것을 모른다.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서연은 그를 본다. 저 사람을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다. 성격 차이다.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상담도 있고 대화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러나 서연은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과 그 노력을 하고 싶은가? 저 사람을 위해 그 에너지를 쓰고 싶은가?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 나온다. 나오는데 말할 수 없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에게 카카오톡을 보낸다. 나 이혼할 것 같아요. 준혁의 답장은 빠르지 않았다. 한참 뒤에 왔다. 제가 기다릴게요. 서연은 그 문장을 읽고 핸드폰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눈물이 났다. 어떤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났다. 장면 7. 도연에게 말하는 날. 서연이 말한다. 이혼하고 싶어요. 도연이 처음으로 그녀를 오래 본다. 왜?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 다 맞춰가는 거지. 맞추는 게 지쳤어요. 도연이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텔레비전을 끈다.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껐다. 서연은 그것을 본다. 이 사람도 진지해질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녀를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 다른 사람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도연은 오래 서연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그래도 이혼은 생각해봐. 숙려 기간이라도. 그것이 도연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냥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것이 도연이었다.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나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구나. 장면 8. 이혼 숙려 기간 둘이 하나가 되다.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었다. 서연과 도연은 한 집에서 각자의 방을 썼다. 식사는 따로 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전보다 더 조용했다. 싸우지 않는 조용함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들의 조용함이었다. 그 기간 동안 서연은 준혁을 더 자주 만났다. 숨을 곳이 없어도 숨었다.
도연이 집에 있는 낮에 나가서 만났다. 준혁의 고시원에서 저녁을 먹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이 집의 저녁 밥상보다 따뜻했다. 준혁이 물었다. 무서워요? 서연이 말했다. 아니요.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숙려 기간이 끝나가는 어느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 붙어 있었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연이 그를 봤다. 네. 그 한 글자가 두 사람의 숙려 기간을 끝냈다. 그들이 나눈 그날 밤은 달랐다. 숨어야 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었다. 더 이상 시간을 재지 않았다. 더 이상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았다. 그리움이 깊었던 만큼 행복했다. 더 이상 가둘 이유 없는 자유였다. 클로징. 자유는 달콤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에게는 더욱. 서연은 그 자유 안에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처음으로. 그러나 자유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 없는 것은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자유가 일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냥 삶이 됩니다. 삶에는 월세가 있고 지로가 있고 밥값이 있고 피로가 있습니다. 용광로는 언제까지나 타지 않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탑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료는 금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사장 식어버린 냄비 오프닝. 세상을 다 태울 듯하던 용광로 같던 열정은 차가운 현실 앞에 식어버린 양은 냄비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모든 뜨거운 시작은 결국 각자의 길로 향하는 이별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장면 1. 반지하, 동거 2달째. 아침, 서연이 먼저 눈을 뜬다. 창문으로 낮게 햇빛이 들어온다. 발목 높이의 빛이다. 처음 이 방에 왔을 때 그 빛이 아늑했다. 지금도 같은 빛이다. 그러나 아늑하지 않다. 그냥 낮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본다. 어리다. 자는 얼굴이 아이 같다. 그 얼굴이 예전에는 사랑스러웠다. 지금도 사랑스럽다. 그러나 그 사랑스러움 옆에 처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고지서, 이번 달 월세 고지서, 카드값 고지서, 도시가스 고지서. 서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계란 2개, 파 조금, 남은 밥. 그것이 전부다. 그녀는 계란을 풀어 볶음밥을 만든다. 숟가락 2개를 꺼낸다. 식탁에 놓는다. 처음 이 숟가락을 꺼냈던 날의 그 설렘이 생각난다. 그때는 숟가락 2개가 전리품이었다. 지금은 그냥 숟가락이다. 장면 2. 생활의 무게. 준혁이 일어난다. 밥을 먹는다. 오늘 알바 있어요? 오후에. 몇 시까지? 10시. 서연이 계산한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4시간. 얼마가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그만둔다. 계산해봤자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번 달 월세가 밀렸다. 지난달 관리비도 아직이다. 서연의 학원 강사 급여가 주요 수입이었다. 준혁의 편의점 알바는 보조였다. 그러나 보조치고는 그 빈자리가 컸다. 준혁이 볶음밥을 먹으면서 말한다. 맛있다. 서연은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이 예전의 웃음과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안다. 장면 3. 준혁의 변화. 낮. 준혁은 알바가 없는 날 집에 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본다. 유튜브, 게임, 친구들과 카카오톡. 서연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그는 소파에 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밥 먹었어요?
아니요, 같이 먹으려고. 그것은 다정한 말이다. 서연은 안다. 그러나 같이 먹으려고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지 않았던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뭘 해먹을까? 사 먹자고 하기엔 돈이 아깝다. 해먹자니 재료가 없다. 장을 봐야 한다. 장을 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는다. 편의점 가서 뭐 사올게요. 준혁이 소파에서 말한다. 제가 갔다 올까요? 됐어요. 그녀는 지갑을 들고 나간다. 계단을 오르면서 생각한다. 이 계단을 입을 안고 웃으며 내려오던 날이 있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벌써 먼 것 같다. 장면 4. 핸드폰과 PC방. 밤 12시. 준혁이 없다. 서연이 퇴근하고 왔을 때 집이 비어 있었다. 카카오톡을 보냈다. 답이 없다. 전화를 했다. 받지 않는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린다. 준혁이 들어온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다. 어디 있었어요? PC방요. 연락은 왜 안 받았어요? 폰 소리 못 들었어요. 서연은 그를 본다. 준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다. 그러나 미안함은 였다. 그것이 서연을 더 지치게 한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된다. 화를 내지 않으면 이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된다. 어느 쪽도 답이 아니다. 피곤해요. 서연이 말한다. 자요. 준혁이 말한다. 화났어요? 아니요. 거짓말이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화가 안 난 것도 아니다. 그냥 지쳤다. 이 반지하에서, 이 고지서들 앞에서, 이 핸드폰을 받지 않는 남자 앞에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간다. 중간일. 금기에는 연료가 있습니다.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 숨어야 한다는 긴장,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고 만난다는 간절함. 그 연료들이 두 사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들킬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그냥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월세 고지서와 편의점 도시락과 PC방과 받지 않는 전화가 있습니다. 장면 5. 얼굴에서 행복이 사라지다. 학원 동료 교사가 말한다. 서연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서연이 웃는다. 좀 그래요. 살도 빠진 것 같고. 밥은 잘 먹어요? 네. 거짓말이다. 요즘 밥을 잘 먹지 않는다.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장을 보면 돈이 나가고, 배달을 시키면 돈이 나가고, 편의점에 가도 돈이 나간다. 돈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다. 준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구하려는 것인지도 점점 불분명해진다. 알바를 나갔다가 그만두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연락이 없다고 한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물으면 싸움이 되니까. 화장실 거울 앞에 선다. 얼굴을 본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다. 도연과 살 때의 그 지친 얼굴과 다른 종류의 지침이었다. 그때는 무미건조했다. 지금은 피폐하다. 무미건조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피폐함은 있어야 할 것이 소진된 것이다. 서연은 거울을 오래 본다. 이 얼굴을 준혁이 보고 있을까? 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 장면 6. 마지막 다툼. 저녁. 지로 용지가 식탁 위에 있다. 이번 달 두 번째 독촉장이다. 서연이 준혁에게 내민다. 이거 봤어요? 준혁이 본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대로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알바라도 더 구하든가. 구하고 있어요. PC방 가는 시간에 구하면 되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맨날 PC방 얘기만 해요. 내가 맨날 PC방만 가는 것처럼.
자주 가잖아요. 스트레스 풀 곳도 없어요? 나도 힘들다고요. 서연이 말한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나도 힘들어요. 나도. 침묵. 두 사람이 마주본다. 분노와 피로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들이 허공에서 부딪힌다. 준혁이 재킷을 집어든다.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이 닫힌다. 장면 7. 그는 사라졌다. 밤 10시. 연락이 없다. 밤 12시. 전화를 했다. 받지 않는다. 새벽 2시. 카카오톡.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다. 핸드폰을 쥐고 불을 켠 채로 기다린다.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간다.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옷가지 몇 개가 없다. 충전기가 없다. 드럼 스틱이 없다. 그게 전부였다. 편지도 없고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다. 그냥 없어졌다. 서연은 그의 없어진 자리를 본다. 서랍이 조금 열려 있다. 급하게 꺼낸 흔적이다. 그러나 난폭하지 않다. 조용히 챙긴 것이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면 8. 홀로 남아 후회의 독백.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는다. 준혁이 자던 자리 옆에, 그 이불 위에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생각이 시작된다. 막을 수 없다. 도연을 떠났다. 나쁜 사람이 아닌 남자를, 극복 가능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살아있는 느낌 하나를 위해. 그 느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준혁을 선택했다. 그의 열기를 선택했다. 그 열기를 위해 아이를 지웠다. 루프를 심었다. 교회를 떠났다. 교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던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다. 드럼 스틱만 들고 서연은 이불을 끌어안는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는다. 눈을 감는다. 눈물이 난다. 이번에는 어떤 눈물인지 안다. 후회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후회인지가 문제였다. 준혁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인가? 아니면 준혁에게서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제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후회인가? 도연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이혼이 됐고 돌아간다 해도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다. 준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른다. 그러나 설령 만난다 해도 그것이 다시 뜨거울 수 있을까? 월세 고지서와 PC방과 독촉장이 있는 자리에서 서연은 이불을 더 세게 끌어안는다. 나는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살아있는 느낌. 그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지하에 혼자 앉아 있는 이 느낌이 살아있는 느낌인가, 죽어가는 느낌인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무서웠다. 장면 9. 후회라는 이름의 계절. 봄이 왔다. 서연은 새 방으로 이사했다. 반지하를 나왔다. 더 밝은 곳으로 갔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든다. 창가에 화분을 하나 샀다. 제라늄. 빨간 꽃이 다닥다닥 달려 있었다. 새 출발 같아서.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 꽃이 지고 있다. 잎이 말라간다. 서연은 화분 앞에 앉아 그것을 본다. 물을 제때 주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미뤘다.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그녀는 화분 옆 작은 액자를 본다. 교회 중등부 단체 사진. 아이들이 웃고 있다. 서연도 웃고 있다. 베이지색 린넨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결혼 반지. 저 여자가 자신이었다. 저 여자는 불행했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불완전했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채워졌는가? 지금의 그녀는 더 자유롭고, 더 가난하고, 더 피곤하고, 더 외롭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 서연은 일어나 마른 잎을 하나씩 떼어낸다.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손바닥에 모은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온다. 뿌리 쪽에 천천히 붓는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 그녀는 모른다. 다만 지금 줄 수 있는 물을 준다. 그것뿐이다. 최종 클로징. 후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봄날 오후 말라가는 화분 앞에서 찾아옵니다. 서연이 버린 것들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것들이 옳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